유라 애씨, 정신 안 차려. 7번 테이블 와인 비었잖아. 지배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한유라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라고 대답하며 무거운 와인병을 들고 7번 테이블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늘 긴장감으로 두근거렸다. 이곳 서울에서 가장 예약하기 힘든 프렌치 레스토랑 아라시엘에서 일하는 것은 그녀에게는 과분한 기회이자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고통이었다. 오늘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유난히 팽팽했다. 창가 쪽 가장 좋은 자리에 재계의 이단아로 불리는 YJ그룹의 권태하 회장이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몇 년 전 사고로 죽었다고 알려졌지만 최근 기적적으로 재등장하여 적대 세력들을 무자비하게 정리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의 주변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의 대각선 맞은편 테이블에는 그의 가장 큰 적인 양 회장 일당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교양 있는 신사라기보다는 쑥에 거친 장사꾼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그들은 힐끔힐끔 권태하를 쳐다보며 무언가 탐색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유라는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조심스럽게 권태하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로만의 콩티 와인을 그의 잔에 따랐다. 그녀는 숨을 참으며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했다. 바로 그때였다. 테이블 밑으로 지나가던 다른 직원의 발에 부딪히며 그녀의 몸이 살짝 휘청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병 주둥이에서 단 한 방울의 붉은 와인이 하얀 테이블보 위로 떨어졌다. 아주 작은, 거의 눈에 띄지도 않는 점이었다. 유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재빨리 냅킨으로 그 얼룩을 닦아내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닿기도 전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행동을 멈췄다.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권태하였다. 그는 고함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날카롭게 레스토랑의 정적을 갈랐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그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유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런 식당에서 일할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 손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단어에 가시가 돋쳐 있었다. 이 와인 한 방울이 이 식사의 가치를, 이 공간의 품격을 얼마나 떨어뜨리는지 알고 있나? 당신 같은 아마추어의 실수 하나 때문에 내 저녁 식사 전체를 망쳐버렸어. 유라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귀에서는 윙하는 소리만 들려왔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기계처럼 반복할 뿐이었다. 눈물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울음을 삼켰다. 여기서 우는 것은 가장 최악의 대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배인이 황급히 달려왔다. 그는 권태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사죄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제 불찰입니다. 당장 이 아이는 해고시키겠습니다. 지배인은 유라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며 소리쳤다. 너 당장 나가. 하지만 권태하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됐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는 지배인이 아닌 유라를 보며 말했다. 저 여자 내 눈앞에서 치워. 그리고 식사 끝날 때까지 아무도 내 근처에 오지 마. 그것은 해고를 막아준 것이 아니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눈에 거슬리는 존재라는 낙인을 찍어버린 더 잔인한 방식의 모욕이었다. 맞은편 테이블의 양 회장 일당은 그 광경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거봐, 저놈 성격 여전하잖아. 저런 다혈질의 오만한 놈이 뭘 하겠어. 그들은 권태하를 그저 성질 더러운 재벌 2세 정도로 판단하고 경계를 풀었다.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방금 전의 모든 소란이
자신들의 시선을 율에게 집중시키는 동안 권태하의 팀이 자신들의 차에 설치된 도청 장치를 제거하고 역으로 추적 장치를 심어놓기 위한 완벽한 연극이었다는 것을 율아는 결국 주방 뒤편의 직원 휴게실로 쫓겨났다. 그녀는 차가운 의자에 주저앉아 터져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참아냈다. 동료 직원들은 그녀를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를 비난하거나 동정 어린 시선으로 수군거렸다. 그러게 조심 좀 하지 그랬어. 저분 VVIP란 말이야. 이제 너도 끝이다. 오늘 끝나면 바로 해고겠네. 율아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저지른 작은 실수와 그로 인해 받은 끔찍한 모욕감에 휩싸여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빨리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나기만을 바랐다.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의 한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배우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연극의 주인공이었던 냉혹한 남자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를. 그날의 영업이 끝나고 레스토랑의 화려한 조명이 하나둘 꺼졌다. 한유라는 지배인에게 호출되었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보며 월급과 퇴직금이 든 봉투를 내밀었다. 오늘부로 해고야. 자네가 저지른 짓을 생각해봐. 우리 레스토랑의 품격을 떨어뜨렸어. 당장 짐 싸서 나가. 예상했던 일이었다. 유라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받아들고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변명도 원망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독한 무력감이 그녀의 온몸을 감쌀 뿐이었다. 탈의실에서 낡은 유니폼을 벗고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는 동안 동료들은 그녀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몇몇은 못 본 척했고 몇몇은 위로를 가장한 험담을 주고받았다. 어떻게 유라 씨, 저 손님 보통이 아니던데 제대로 찍혔네. 그러게 왜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안타깝다. 그녀는 그 모든 소리를 등 뒤로 한 채 마지막으로 자신이 맡았던 구역을 정리하기 위해 텅 빈 홀로 나왔다. 모든 것이 끝났으니 마지막까지 책임은 다하고 싶었다. 그녀는 권태아가 앉았던 1번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는 오래전에 떠나고 없었다. 테이블 위는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지만 디저트 접시 가장자리 아래에 두툼한 검은색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유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컴플레인 편지인가? 오늘 겪은 모욕도 부족해서 글로 된 비난까지 받아야 하는 건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지배인에게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봉투의 무게에 잠시 멈칫했다. 편지 한 장이라고 하기에는 이상할 정도로 묵직했다. 마침 홀에는 아무도 없었고 어두운 조명 아래 그녀의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2가지가 들어있었다. 첫 번째는 최고급 재질의 편지지 한 장이었다. 그 위에는 힘있고 우아한 필체로 몇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디 나의 무례함을 용서하고 이것으로 당신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에는 K라는 이니셜 하나만이 간결하게 적혀 있었다. 유라는 편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그토록 자신을 공개적으로 망신 준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니. 그녀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그녀의 손가락이 봉투 안에 남아있는 또 다른 것을 만졌다. 그것은 빳빳한 종이었다. 수표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수표를 펼쳤다. 그리고 그 위에 적힌 액수를 보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1금 1억 원정, 류케베, 공긴콘, 공긴긴리나, 1,10,100,000. 유라는 몇 번이고 숫자를 다시 세어보았다. 1억, 1억 원. 그녀가 평생을 꼬박 일해도 만져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거대한 돈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몰래 카메라인가? 아니면 무슨 범죄에 휘말린 건가? 혹시 이건 마약 거래나 청부살인 같은 무서운 일에 대한 대가가 아닐까? 편지에 적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괴물처럼 부풀어 올랐다.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이 봉투를 지배인에게 가져다 주거나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올랐다. 1억 원. 이 돈만 있으면 병원에 계신 어머니의 수술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동생의 학자금 대출도 전부 갚아줄 수 있다. 지긋지긋한 반지하 단칸방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그녀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돈이었다. 어차피 해고된 마당에 이 돈을 들고 그냥 사라져버리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 남자는 사과하고 싶어 했고 이것은 그 사과의 증표일 뿐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의 가난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었다. 유라야, 우리는 돈이 없어도 절대로 자존심까지 팔지는 말자. 떳떳하게 살아야 한다. 이 돈을 받는 것은 오늘 자신이 당한 모욕에 가격을 매기는 것과 같았다. 자신의 상처와 굴욕을 돈으로 바꾸는 행위였다. 그녀의 상처받은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대체 왜 그 남자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의 행동에는 분명 무언가 다른 이유가 숨겨져 있을 터였다. 그 이유를 알기 전에는 이 돈을 절대 받을 수 없었다. 이것은 더 이상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고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의 진실을 알아내야만 하는 그녀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유라는 결심했다. 이 돈을 돌려주겠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직접 묻겠다.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그녀는 편지와 수표를 다시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다. 해고당한 자의 패배감이 아닌 위험한 비밀의 열쇠를 손에 쥔 자의 비장함이 그녀의 눈에 서려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라시엘 레스토랑을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미련 없이 그곳을 걸어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손에 쥔 봉투를 꼭 껴안았다. 이제 이 봉투는 그녀에게 행운의 상징도 불행의 씨앗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위험하고도 불가사의한 나침반이었다. 그녀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았다. 이 넓은 도시에서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는 그 남자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 막막했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수동적인 피해자에서 이제는 능동적으로 진실을 찾아 나서는 주인공으로 그녀의 역할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한유라는 잠을 설친 탓에 퀭한 눈으로 낡은 자취방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머리맡에는 어젯밤 레스토랑에서 가져온 검은색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 다시 한번 편지와 1억 원짜리 수표를 확인했다. 꿈이 아니었다. 그녀의 첫 번째 행동은 레스토랑 라시엘에 전화를 거는 것이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카드 회사 직원을 사칭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BC카드 분실물 센터입니다. 어제 귀 레스토랑 8번 테이블에 계셨던 K 고객님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중요한 물건을 습득해서 연락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배인은 노련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그분은 VVIP 고객이셔서 가명으로 예약하시고 현금으로 계산하셨습니다. 저희도 연락처는 모릅니다. 딸깍, 전화는 가차없이 끊겼다. 첫 번째 시도는 허무하게 실패로 돌아갔다. 유라는 낙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카페에 앉아 어젯밤의 모든 순간을 필사적으로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었다. 그녀는 한번 본 것은 무엇이든
사진처럼 기억하는 포토그래픽 메모리의 소유자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어젯밤의 광경이 머릿속에서 고화질 영상처럼 재생되기 시작했다. 레스토랑의 조명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그 남자 권태하. 그의 서늘한 눈빛, 완벽하게 재단된 양복의 질감, 그가 찾던 시계의 브랜드, 그리고 소매 끝에서 희미하게 빛나던 커프스 버튼.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디테일이었다. 하지만 유라의 머릿속에서 그 커프스 버튼의 이미지는 선명하게 확대되었다. 그것은 까르띠에나 몽블랑 같은 흔한 명품 브랜드가 아니었다. 기억해야 할 모양의 원안에 불사조 한 마리가 날개를 펴고 있는 독특하고 정교한 디자인이었다. 이거다. 유라는 눈을 떴다. 그녀는 곧장 근처의 PC방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자신이 기억하는 로고를 그림판으로 그려 이미지 검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수만 개의 결과물 속에서 똑같은 로고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전략을 바꿨다. 어쩌면 이건 옛날 로고일지도 몰라. 그녀는 다음날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향했다. 경제 경영 섹션에 틀어박혀 그녀는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낡은 기업, 사보와 디자인 잡지들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다. 먼지 쌓인 책장을 넘기는 지루하고 고된 작업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마침내 그것을 찾아냈다. 10년 전 발행된 한 경제 주간지에서였다. 유진 그룹의 신성장 동력이라는 제목의 기사, 그리고 그 기사 한쪽에 실린 작은 사진. 유진 그룹의 자회사였던 유진 정밀기술이라는 회사의 로고였다. 기어 속의 불사조. 그녀가 찾던 것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유라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마저 읽어내려갔다. 유진 정밀기술은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항공우주 기술을 자랑하던 회사였지만 천재적인 젊은 대표이사가 요트 사고로 사망한 후 갑작스럽게 해체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천재적인 젊은 대표이사의 이름, 권태하.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다. 그녀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던 그 남자. 그녀에게 1억 원을 건넨 그 남자는 10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유라는 홀린 듯이 권태하의 사고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사고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너무나도 모호했고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뿐이었다. 그녀는 인터넷의 오래된 게시판과 포럼에서 그가 사실은 죽음을 위장한 채 마쿠에서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는 식의 음모론들을 발견했다. 유령 회장. 사람들은 유진그룹의 진짜 주인을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이끌고 있지만 모든 중요한 결정은 베일에 쌓인 그림자 회장에 의해 내려진다는 소문. 그리고 그 그림자 회장이 바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권태하라는 것이 제게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유라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변덕스러운 부자를 만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유령을 스스로의 죽음을 위장하고 세상의 법과 시스템 밖에서 살아가는 남자를, 거대한 제국의 숨겨진 황제를 발견해버린 것이었다. 이제 이 돈을 돌려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일이 되어버렸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장 수표를 찢어버리고 도망쳤을 것이다. 하지만 유라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보다 더 큰 궁금증과 그날 밤 느꼈던 억울함이 타오르고 있었다. 진실을 알고 싶었다. 왜 그는 그런 연극을 해야만 했을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녀의 여정은 이제 돈을 돌려주는 것을 넘어 진실을 파헤치는 것으로 그 목적이 바뀌어 있었다. 유라는 도서관의 희미한 조명 아래 10년 전 잡지에 실린 젊은 권태하의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입술. 어젯밤의 그 남자와 똑같은 얼굴이었지만
사진 속의 그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고 자신감 넘쳐 보였다. 그에게 지난 10년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유라는 가방 속의 수표를 한번 보고 다시 사진 속의 글을 보았다. 그녀는 유령의 이름을 찾아냈다. 하지만 이제 그 유령을 직접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훨씬 더 위험한 도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발을 뺄 수 없었다. 아니, 빼지 않을 터였다. 같은 시각 서울의 또 다른 곳. 초호화 펜트하우스 안에서 양 회장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부하들을 다그치고 있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유진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내올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 과학자 놈이 갑자기 마음을 바꾼 이유가 뭐냐고. 그날 밤 라시엘 레스토랑에서 양 회장은 유진그룹의 한 핵심 연구원을 매수하여 기밀 기술을 넘겨받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권태하의 연극 소동 직후 그 연구원은 갑자기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다. 부하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아무래도 권태하가 눈치챈 것 같습니다. 그날 레스토랑에서 보였던 그의 행동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자기적이었습니다. 양 회장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그날 밤의 광경을 되짚어 보았다. 와인 한 방울에 그토록 길길이 날뛰던 권태하의 모습, 그리고 그에게 모욕당하던 겁에 질린 여직원. 그 계집에게 무언가 있어. 권태하가 그 계집을 이용해 우리의 시선을 끌고 뒤로는 다른 공작을 벌인 게 틀림없어. 당장 그 계집의 뒤를 밟아 이름 주소 가족관계 모든 걸 알아내. 양 회장의 탐욕스러운 눈이 번뜩였다. 그는 그 여직원이 권태하의 약점이거나 혹은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는 공범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한유라는 자신이 거대한 두 세력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자신만의 수사를 계속하고 있었다. 권태하가 유진그룹의 유령 회장이라는 것을 알아낸 그녀의 다음 목표는 그를 직접 만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유진그룹 본사 빌딩은 철옹성과도 같았다. 그녀는 무모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유진그룹에 들어가는 것. 그녀는 유진그룹의 자회사 중 한 곳에서 사무보조 및 환경미화 아르바이트를 뽑는다는 공고를 발견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냈다. 천재적인 기억력 덕분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완벽하게 작성할 수 있었다. 그녀의 소박한 계획은 어떻게든 회사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행방에 대한 단서라도 찾거나 혹은 그에게 편지를 전달할 기회라도 만들어 보려는 것이었다. 그녀의 순진한 용기는 그녀를 보이지 않는 위험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면접을 보러 가던 날 버스 정류장에서 한 남자가 그녀에게 의도적으로 부딪혀 가방을 낚아채려 했다. 양 회장이 보낸 좀도둑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술 취한 아저씨가 비틀거리며 그 좀도둑과 부딪혔고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는 사이 유라는 무사히 버스에 올라탈 수 있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어두운 골목길에서는 수상한 오토바이 한 대가 그녀의 뒤를 쫓아왔다. 그녀가 공포에 질려 발걸음을 빨리 하던 순간 갑자기 골목 코너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튀어나와 오토바이의 앞을 막아섰다. 오토바이는 급히 방향을 틀어 도망쳤다. 유라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의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 같은 기분.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술 취한 아저씨와 검은색 세단이 모두 권태하가 보낸 경호팀이었다는 사실을. 한편 권태하는 자신의 비밀 벙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서울 시내 곳곳에 CCTV 영상과 함께 한유라의 일거수일투족이 표시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충직한 비서이자 오른팔인구 실장이 서 있었다. 회장님, 양 회장 놈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유라 씨가 위험합니다.
저희가 직접 개입해야 합니다. 권태하는 말없이 모니터 속의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낡은 컴퓨터 앞에서 유진그룹에 대해 공부하고 있었다. 1억 원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고도 유흥에 쓰거나 숨어버리는 대신 진실을 알기 위해 위험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어리석고도 용감한 여자. 권태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자신의 계획에 그녀를 끌어들인 것에 대한 미안함, 그녀의 고집에 대한 답답함, 그리고 그녀의 정직함과 용기에 대한 존경심. 그는 원래 그녀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주고 조용히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의 계획에 휘말린 무고한 시민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위험한 게임의 또 다른 플레이어가 되어버렸다. 조금만 더 지켜본다. 그녀가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고 물러설 수도 있어. 하지만 유라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합격 통지를 받고 다음 주부터 유진그룹의 자회사로 출근하게 되었다. 그녀가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가는 셈이었다. 결국 양 회장 측의 인내심이 먼저 바닥났다. 그들은 유라의 자취방에 침입하여 그 돈의 행방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그녀가 안전한 은행 금고에 보관한 뒤였다. 그들은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했다. 바로 그녀를 납치하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유라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들어서는 순간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차에서 건장한 남자 2명이 내렸다. 유라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끼고 돌아서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더 빠른 속도로 달려온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끼익 하는 굉음과 함께 그녀와 남자들 사이를 막아섰다. 차 뒷문이 열렸다. 잘 차려입은 정장 차림의 고 실장이었다. 그는 유라를 보며 침착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유라 씨, 타시죠.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유라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을 위협하던 남자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고 눈앞의 남자는 마치 오랫동안 자신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을 건네고 있었다. 회장님.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바로 그 남자. 그녀는 사냥꾼이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녀는 처음부터 사냥감이었을 뿐이었다. 다만 자신을 노리는 2 종류의 사냥꾼이 있었을 뿐.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결국 세단 안으로 올라탔다. 차가 소리 없이 출발했다. 유라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자신의 낡은 동네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사냥은 끝났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검은색 세단은 서울의 화려한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외곽의 한 창고 단지로 향했다. 한유라의 심장은 긴장으로 터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겉으로 아무런 동요도 내비치지 않았다. 차가 멈춘 곳은 낡고 거대한 폐공장이었다. 하지만 고 실장이 한쪽 벽에 숨겨진 패널을 조작하자 지잉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의 일부가 거대한 엘리베이터가 되어 그들을 지하로 이끌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호화로운 펜트하우스가 아니었다. 그곳은 마치 첩보 영화에나 나올 법한 최첨단 기술로 가득 찬 거대한 지하 벙커, 즉 비밀 작전 통제실이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전 세계의 주가, 지수와 위성 사진, 그리고 복잡한 데이터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한 남자가 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권태하였다. 그는 레스토랑에서처럼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오만하고 냉혹한 고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제국을 지휘하는 고독한 왕의 위엄과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유라는 두려웠지만 이 순간을 위해 달려왔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품 안에 있던 검은색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그리고 그날 밤 왜 저에게 그런 모욕을 주셨는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당신이 말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었는지 제게 설명해 주셔야겠습니다. 권태하는 그녀의 당돌함에 조금 놀란 듯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앉지. 그는 그녀에게 자리를 권하고 자신도 맞은편에 앉았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진심이야. 그날 밤 난 당신을 이용했어. 내 사업상의 중요한 적들이 레스토랑에 와 있었고 그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지. 당신은 그저 가장 완벽한 위치에 있었던 가장 만만한 목표물이었을 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자책감이 묻어 있었다. 이 돈은 당신에게 입힌 상처에 대한 사과이자 보상이야. 그리고 경고이기도 해.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어. 그러니 이 돈을 받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처럼 멀리 떠나. 당신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하지만 유라는 고개를 저었다. 제 자존심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준 상처는 돈으로 치유되지 않아요.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만약 회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옳은 일이라면, 그리고 그 일에 제가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저는 돈 대신 그 기회를 받고 싶습니다. 그것은 권태하가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다. 그는 지난 10년간 배신과 음모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홀로 싸워왔다. 돈과 권력 앞에서 신념을 지키는 사람을 본 지 너무나도 오래되었다. 그는 눈앞에 이 작고 연약해 보이는 여자가 자신이 그동안 지켜온 그 어떤 경호원이나 부하들보다도 더 강인한 영혼을 가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무언가 더 말하려는 순간이었다. 윙! 작전 통제실 전체에 붉은 경광등과 함께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고 실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회장님, 양 회장 놈들이 저희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이 벙커의 위치가 노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고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한유라 씨의 가족, 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님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만약 한유라 씨를 1시간 안에 혼자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어머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최악의 상황이었다. 양 회장은 유라를 직접 납치하는데 실패하자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한 것이다. 권태하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졌다. 그가 아무리 대단한 유령 회장이라 해도 병원이라는 공개된 장소에 있는 인지를 구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던 그때 유라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제가 가겠습니다. 안 돼. 권태하가 단호하게 외쳤다. 놈들은 널 미끼로 나를 끌어내려는 거야. 네가 가면 너도 죽고 가족도 무사하지 못해. 아니요. 제가 가야만 어머님을 구할 시간을 벌 수 있어요. 유라는 권태하를 보며 말했다. 그리고 전 더 이상 무력한 미끼가 아니에요. 제가 그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력을 이용해 레스토랑에서 봤던 양 회장 일당의 특징들을 빠르게 읊기 시작했다. 양 회장 옆에 있던 남자는 긴장하면 왼쪽 눈을 깜빡이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의 남자는 약지에 독수리 모양의 반지를 끼고 있었죠. 그 반지는 그녀는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사소한 정보들을 쏟아냈다. 그것들은 권태하의 팀이 적들을 식별하고 그들의 약점을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터였다. 결국 권태하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초소형 위치 추적기와 비상 신호기를 건네주었다. 약속하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구해내겠다고. 1시간 후 유라는 약속대로 폐공장 밖으로 혼자 걸어 나갔다. 어둠 속에서 지난번과 똑같은 검은색 승합차가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차문이 열리고 복면을 쓴 남자들이 내려 그녀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녀는 끌려가며 자신을 비추고 있을 숨겨진 CCTV를 향해 마지막 시선을 보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당신을 믿는다는 강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 사자굴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그녀가 선택한 그녀만의 전쟁 방식이었다. 검은색 승합차의 문이 닫히자 한유라의 세상은 완벽한 어둠에 잠겼다. 그녀의 눈은 가려졌고 손은 등 뒤로 묶였다. 차는 한참을 달려 어느 외딴 곳에 멈춰 섰다. 그녀는 거친 손길에 이끌려 차에서 내려 낯선 건물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겉보기에는 평범하지만 내부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요새화된 양 회장의 비밀 별장이었다. 그녀는 의자에 묶인 채로 안대가 벗겨졌다. 눈앞에는 레스토랑에서 봤던 그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얼굴 양 회장이 서 있었다. 반갑다 아가씨. 우리 다시 보게 될 줄 알았지. 양 회장은 그녀를 비웃으며 말했다. 권태야 그놈이 너한테 뭘 줬나? 아니면 네가 그놈의 비밀 장부라도 갖고 있는 건가? 얌전히 불면 험한 꼴은 안 당할 거야. 유라는 공포에 질려 온몸이 떨렸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냉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권태야가 준 비상신호기를 몰래 작동시켰다. 이제부터 그녀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은 권태야의 벙커로 실시간 전송될 터였다. 그녀는 일부러 더 겁에 질린 척 연기하며 방 안을 빠르게 훑었다. 경호원 넷, 권총으로 무장. 양 회장의 오른쪽에 서 있는 남자가 독수리 반지, 왼쪽 남자가 눈 깜빡이는 버릇, 창문은 방탄유리, 비상구는 단 하나 저쪽 철문뿐. 그녀는 눈으로 본 모든 것을 뇌에 저장했다. 이 정보들이 권태에게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한편 권태아의 지하 벙커. 유라가 보낸 영상과 음성이 모니터에 떠오르자 벙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권태아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작전 때문에 한 무고한 여성이 악의 소굴에 붙잡혀 있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지난 10년간 그는 그림자 속에서만 움직였다. 하지만 오늘 그는 그 규칙을 깨기로 결심했다. 작전명 사자후 시즈호. 개시한다. 그의 목소리가 벙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작전 코드명은 사자 라ion이었다. 고 실장, A팀을 이끌고 놈들의 통신망과 전력을 차단해. 10분 내로 놈들을 장님과 귀머거리로 만들어. B팀은 외곽 경비를 소리 없이 제거하고 퇴로를 확보한다. 그리고 C팀은 내가 직접 이끈다.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훈련된 그의 비밀 조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직 특수부대원, 국가대표급 해커, 금융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의 그림자 군대였다. 그들은 수년간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다. 양 회장의 별장. 양 회장은 유라가 순순히 입을 열지 않자 점점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 계집이 끝까지 버티겠다. 이거지 좋아. 그럼 내 어미가 입원한 병원으로 내 사람들을 보내는 수밖에. 그가 협박을 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별장 전체의 조명이 꺼지고 모든 통신이 두절되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양 회장이 당황하여 소리쳤다. 그의 부하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별장 밖에서는 소리 없는 학살이 시작되고 있었다. 권태아의 B팀 요원들이
그림자처럼 스며들어 외곽 경비원들을 흔적도 없이 제압하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라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까 봐두었던 독수리 반지를 낀 남자의 위치를 기억해냈다. 그리고 그녀는 레스토랑에서 그가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웨이터들끼리 공유했던 것도 기억해냈다. 그녀는 의자에 묶인 채 발을 움직여 옆 테이블 위에 있던 견과류 그릇을 바닥으로 걷어찼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땅콩들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쿨럭쿨럭 어둠 속에서 독수리 반지를 낀 남자의 격렬한 기침 소리가 터져 나왔다. 알레르기 반응이 시작된 것이다. 이 계집이 양 회장이 분노하여 율에게 다가서는 순간 쾅 방에 유일한 출입구였던 철문이 폭약에 의해 굉음과 함께 날아갔다. 섬광탄이 터지며 방 안을 대낮처럼 밝혔고 검은색 전술복을 입은 C팀 요원들이 총을 겨누며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더 이상 재벌 회장이 아닌 한 마리의 성난 사자 같은 권태아가 서 있었다. 양 회장, 게임은 끝났다. 권태아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양 회장의 부하들은 저항하려 했지만 상대는 프로 중의 프로들이었다. 짧지만 격렬한 총격전과 격투 끝에 양 회장의 부하들은 모두 제압되었다. 양 회장은 마지막 발악으로 유라를 인질로 삼으려 했지만 권태아는 그보다 빨랐다. 그는 바람처럼 움직여 양 회장의 팔을 꺾고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 권태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의자에 묶여있는 율에게 다가갔다. 그는 단검으로 그녀를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주었다. 괜찮나?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온몸이 떨렸지만 다치지는 않았다. 권태아는 자신이 입고 있던 전술 재킷을 벗어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지난 10년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던 유령 회장. 그의 눈에 처음으로 인간적인 감정 바로 걱정과 안도라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작전의 일부나 지켜야 할 자산으로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과 함께 싸운 파트너이자 존경할 만한 용기를 가진 한 명의 인간으로 보고 있었다. 아수라장이 된 방 안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 어떤 대화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사자는 자신의 것을 되찾기 위해 포효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지켜야 할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양 회장의 비밀 별장에서의 총격전이 끝난 후 권태아의 조직은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양 회장과 그의 잔당들을 국정원의 비밀 부서에 인계했다. 유라가 목숨을 걸고 확보한 정보와 권태아가 수년간 모아온 증거들이 더해져 양 회장의 범죄 제국은 뿌리부터 뽑혀 나갔다. 그가 저지른 불법 무기, 밀매 산업, 스파이 돈 세탁 등의 혐의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다. 한유라는 권태아의 안전가옥 중 한 곳으로 옮겨져 며칠간 휴식을 취했다. 그곳은 서울의 정영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스러운 펜트하우스였지만 그녀는 그 화려함 속에서 왠지 모를 공허함을 느꼈다. 며칠 후 모든 것이 정리되자 권태아가 그녀를 찾아왔다. 두 사람은 조용한 정원이 딸린 테라스에 마주 앉았다. 더 이상 포커페이스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권태아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 미묘한 해방감이 서려 있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다 끝났어. 양 회장은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할 거야. 그는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버지가 세운 유진그룹을 지키기 위해 양 회장 같은 하이에나들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왜 스스로 죽음을 위장하고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만 했는지. 그것은 고독하고 처절한 전쟁이었다. 이야기를 마친 후 그는 다시 한번 검은색 봉투를 그녀 앞에 내밀었다.
이 돈은 더 이상 사과의 의미가 아니야. 이건 감사의 표시이자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나의 투자야.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당신은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가 거의 포기할 뻔했던 신념을 구해줬어. 이 세상에도 아직 당신처럼 정직하고 용감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줬지. 그러니 받아줘.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이번에 유라는 거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돈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회장님의 말씀대로 투자입니다. 그러니 언젠가 제가 반드시 갚을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건강한 자존심과 당당함이 서려 있었다. 그 모습에 권태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앞으로 뭘 할 생각이지? 권태하가 물었다. 가게를 열고 싶어요. 유라가 대답했다. 레스토랑이요. 라시엘처럼 화려하고 비싼 곳이 아니라 누구나 편안하게 와서 따뜻한 집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작고 아늑한 식당이요. 사람들이 음식의 가격이나 옷차림 때문에 주눅들지 않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어요. 그것은 그녀의 오랜 꿈이었다. 그녀가 라시엘에서 겪었던 차갑고 모욕적인 경험은 오히려 그녀의 꿈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 주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재계는 발칵 뒤집혔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유진그룹의 황태자 권태하가 공식적으로 경영 복귀를 선언한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유령이 아니었다. 그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으로 유진그룹을 이끌었고 그의 적들은 모두 사라진 뒤였다. 그리고 서울의 한적한 골목길, 유라의 식탁이라는 이름의 작은 식당이 문을 열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조명과 아기자기한 인테리어, 그리고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 찬 정겨운 공간이었다. 식당의 주인 한유라는 더 이상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이던 웨이트리스가 아니었다. 그녀는 환한 미소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손님들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사장이자 셰프였다. 개업 첫날 가게의 문이 열리고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다. 권태하였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을 압도하는 냉혹한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띤 편안한 옷차림의 한 남자였다. 그는 소박한 나무 테이블에 앉아 분주하게 움직이는 유라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유라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왔다. 어서 오세요, 손님.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 권태하가 대답했다. 사장님, 이 집에서 가장 맛있는 메뉴로 부탁합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차갑고 화려했던 레스토랑에서 잔인한 연극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 이제 그들은 따뜻하고 소박한 작은 식당에서 진심 어린 미소와 함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있었다. 유라의 식탁에는 그녀가 만든 가장 따뜻한 음식이 차려질 터였다. 그리고 그 음식은 상처받았던 두 영혼을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메뉴가 될 것이었다.